자, 이제부터 2007년 서프라임 이후부터 저성장을 이야기할 건데, 이게 한국이 저성장이 아니라 글로벌이 저성장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이때부터 모든 사회 문제가 거의 만들어지는데, 오바마가 어느 정도 의도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성장이 됐을 때부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손실을 나누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도 오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미 죽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 매출이 성장하지 않고 한국의 내수에서는 다 먹어서 한계가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되게 동조를 중시하고 뭐 나대는 거 되게 싫어하고 자기 추월하니까 뭐 이직 같은 거 최대한 막고 싶어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워터폴 오브 워터폴인데 죽은 회사예요, 죽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자, 2007년 서프라임 직전 미국에 대한 유럽의 반응은 2000년대에 고성장을 했었거든요. 클링턴의 선례가 문제는 경제야. 경제 성장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받아들여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사회보호 조치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뭐 정확히는 결과의 평등이죠. 어쨌든 외교 정책은 평화 유지 정책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햇볕 정책이나 중국 개방 이런 건 전부 이런 글로벌 기조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를 위해서 서로 경제적 관계, 거래를 형성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넘어서 실용적인 선택을 하자는 앤서니 기든슨의 제3의 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진보계통이 이거를 택했죠. 동시에 부동산 폭증 문제도 이때부터 겪었던 문제가 됩니다. 제3의 길을 택하고 난 다음에 신자유주의로 수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돈까지 뿌리면 부동산 버블 문제가 커지는구나. 우리는 이거 도대체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부동산 버블의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겪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거 외국의 전례도 있고 발견한 지 오래됐는데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올라도 연봉 상승률만큼만 올라야죠. 평균 연봉 중위 상승률. 그리고 세금 걷는 거는 그걸 못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존 매트릭스를 보장해서 경제 선순환을 시키는 용도로, 시장 보호의 용도로, 그게 복지형 투자죠. 근데 우리는 맨날 정치 이슈로 해가지고 빨대만 계속 꽂아 내리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저게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2020년도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겪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까지의 버블인가, 그리고 그 버블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경제학에서는 시장 성장과 사회 성장의 밸런스를 맞춰 파레토 효율을 내려고 하는 게 기본인데 이미 경제학은 전부 정치 이슈로 다 점철이 됐습니다. 그냥 표싸움이에요, 표싸움. 그래서 표싸움의 대부분은 신자유주의는 받아들이고 적당히 밸런스 맞추는 걸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연금개혁과 정부 재정 안정성 그리고 노동 유연성은 필연이었는데 이걸 안 지키는 나라도 사실 많죠.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지켰습니다. 스웨덴은 90년대에 힘들게 연금개혁, 정부 재정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개혁을 했고,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전통 좌파가 끝까지 붙잡았던 그리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뭐 유로존 문제 겪고 이게 이렇게 되었죠. 그냥 GDP가 이렇게 꺾였어요. 네. 그리고 제3의 길로 전향해 현실 정치를 추구한 전직 마르크스 좌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부동산 재테크는 더럽게 잘합니다. 뭐 토니 블레어도 그렇고,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모아놓은 거 있어요. 어쨌든 유럽의 제3에게 진보를 살린 게 토니 블레어의 블레어리즘입니다. 클링턴의 재선과 앤서니 기든슨의 제3의 길. 그래서 좌우를 넘자는 게 어느 정도는 증거는 되었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졌지만은 한 10년 바짝 하다가 그냥 좌파들이 다 무너졌죠. 정치적 이유로. 마르크스주의자 애들은 지지하지 않고 중도 보수주의자 애들은 지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대처는 사회는 없다고 하면서 사회보호를 포기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스템을 포기하고 지금의 영국의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녀로 취급당하긴 했지만 대처가 아니었으면은
실제로 영국은 그대로 유럽의 병자가 됐을 겁니다. 그게 EU에서 원래 안 받아주려고 했어요. 너무 빚도 많고 저 병자를 왜 굳이 받아야 되냐. EU에서 안 받아주려고 했어요. 토니 블레어는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서 유럽 좌파 부활의 선봉장. 그래서 좌파들이 약간 우경화된 건데 복지를 보장하니 반대쪽 우파들은 오히려 작용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자기네들이 저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 주류는 제3의 길을 택한 좌파들이었는데 누가 이게 플러스섬을 솔직히 거부하겠습니까? 이 당시는 경제가 고성장하던 시기인데 이익 나눌 때는 누구도 안 힘들어요. 뭘 해도 그냥 좀 회사 같은 경우도 막 성장을 한창 할 때는 복지제도 늘어나면 다들 좋아해요. 그러다 그 복지제도를 줄일 때 구글조차도 모두 다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빨리 크면 안 돼요. 벌크업을 빨리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오히려 고성장을 할 때 재정을 안정화시켜서 돈을 모아두고 신산업에 투자를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서프라임전 그 당시 미국에 대한 유럽의 구애를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뭐 어떻게 어쩌고 해도 사랑해요 미국. 이게 진짜 2007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예 그냥 기사에서 사랑해요 미국이 나올 정도 수준이니까 친미 모두 친미해. 유럽의 모두가 친미해요. 뭐 진영 없어. 그냥 친미야. 친미야. 사르코지도 친미고 모두 친미야. 친미. 네. 그래서 미국이 뿌려주는 돈에 의해서 성장하던 시기였으니까 평화로운 시기에는 미국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모두 실용주의 노선이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없으면 절대 안 되니까 네. 정치 진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놀라웠고 1993년대 러시아는 WTO 가입 문서를 제출합니다. 북한은 동맹국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붕괴를 합니다. 세계는 평화롭고 실용주의 노선은 결국 근데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래요. 건실한 거는 인기가 없어요. 여튼 기회의 평등으로 제공되니까 결과의 평등을 내치는 좌파들만 남게 됩니다. 이 기회의 평등이 사라지고 결과의 평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보 정당이 부활하니까 진보 정당의 이념주의자들이 장악하는데 이게 원래 PD개들이 정당 만들어 놓으면은 NL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장악을 해요. 그래서 그 정당을 조져요. 항상 이 조직 바뀌는 것들이 여기 중도들이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극단주의자, 사회주의자 애들이 와가지고 그걸 조집니다. 그래서 실용사회주의자가 정당을 살려놓으면 이제 전통사회주의자들이 빚고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건 불평등하다고. 그래서 제3의 길은 좌우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좌우를 넘으려고 했으나 우파 중립자들은 제3의 길을 택한 좌파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통 좌파들만 약진을 시켜놓은 거예요. 정당을 살리고 자신은 죽은 꼴이 난 겁니다. 이 극단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뻔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얘네들은 마르크스 세계관에서는 아니에요. 이들은 대의를 위한 프롤레탈리아 혁명 과정 중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이보다 더 큰 대의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발작하면서 통치 체제인 민주주의만 외칩니다. 어린아이만 잘 생각시켜 놓으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주력으로 잡는 게 교육에 대해서 이슈를 넣는 걸 제일 좋아해요. 혹은 교육자 노조에 대해서 이슈를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페미니즘도 지금 퍼져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학교에 의한 페미니즘. 그래서 제3의 길 성공 이후 결국 20년이 지나고 진보 진영은 두 가지로 가뉩니다. 부동산을 버는 진보와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고 끝까지 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외치며 나는 자유가 싫다고 외치는 이 진보. 그리고 나도 신자유주의 싫어한다는 우파 포퓰리스트가 내셔널리즘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트럼프죠.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 대표자들이고 동시에 각국의 인류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부정하고 싶더라도. 버니 샌더스, 그래서 저는 개인주의가 되는 자유주의, 국가를 선택하는 자유주의자가 가장 중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류 전체의 문제예요. 그게 진보든 우파든. 자, 버니 샌더스의 재산. 뭐 이 사람 사회주의자죠? 자본주의 안에 있는 사회주의자가 부동산 재테크와 책수의 정권 잡기로 돈 버는 거 아주 흔합니다. 사회주의자인 척하지만 아주 훌륭한 자본주의자죠.
토니 블레어의 부동산이나 유시민이나 조국의 부동산 매매, 그리고 2009년 폴 크루먼의 맨하탄 부동산 매매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정 확장 정책을 펴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항상 이 사람들은 잘 삽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점을 알고 따라 사야 됩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선악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택한 건데 거기에 선악을 따져서 뭐합니까? 그냥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이익을 얻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그게 글로벌 패치인 룰인 곳에 있습니다. 뭐 그게 불만이면 전쟁을 하시든가 전쟁을 좋아하시든가. 이건 그냥 경쟁일 뿐이에요. 속은 사람이 잘못된 거죠. 뭐 여기는 속여도 되는 룰이 있어요. 이게 불법으로 지정이 안 된 룰일 뿐.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죠. 뭐 비판해서 끝나겠지. 결국엔 부동산이 남잖아요. 뭐 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질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자, 서브프라임과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모든 무너진 제3의 길. 이게 서브프라임과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제3의 길이 작살이 났어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호경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벌 기회를 제공하자는 클린턴의 정책이 부동산의 수요를 자극했고, 그 다음에 부시는 어떻게든 빼려고 했는데 못 뺐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어느 나라, 프랑스, 독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밀턴 프리드먼으로 돌아갑니다. 슈페터. 수요보다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대신에 이거 불만 생기죠. 서울 같은 곳에는 닭장 아파트 생기니까. 그리고 또 임대주택 같은 거 제공을 하면 주변의 아파트나 주변에 이제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 재산권 침해한다고 반발하죠. 그러나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그 사람들이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에 기여한 거 없이 그냥 스톡만 오른 거다. 기다린 것도 아니고 리스크를 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급을 늘려서 오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비판하는 게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는 그때도 그렇지만 환경보호 이슈나 뭐 이런 것들, 히피드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부동산 공급을 잘 안 해요. 안 해요. 그 규제 때문에 뭐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단이 있어요. 장점은 일단 부동산 가격도 오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줄여놓으면은 상당히 경관이 좋아집니다. 대부분 사람들 경관 나쁘다고 하는 게 저 닭장 아파트 같은 게 경관 나쁘다고 하잖아요. 경관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요. 버블이 더 올라가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인구가 떨어지니까 그 인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게 난민이었는데 난민이 아니고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린 거죠. 여튼 다시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시 떨어질 때 C템급의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C템급의 문제가 생겼다는 게 리먼 브라더스. 어쨌든 독일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하르츠 개혁 2002년대 그 하르츠 개혁 이후 2007년대부터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쭉 급증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최근에 떨어졌는데 그 독일의 집값 상승률이 엄청나죠. 거의 우리는 독일 비슷하게 따라가요. 그리고 서울은 재개발 아니면 거의 신규 부동산이 공급이 안 되니까. 자, 프랑스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얘네들 파리 시내 한 59%? 50% 이상이 이제 파리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걸 알아요. 청년층에. 그런데 부동산 공급을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가장 심한 국가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집값 상승률. 부동산 공급을 늘리면 정치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금융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대신 금융자산을 갖게 하는 걸 해소를 하는데 솔직히 그 주가 너무 높다고 와 불만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이건 실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금융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곳에는 은행으로 금융을 통제하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은행을 대신하는
투자 금융을 이제 이런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보장되어야만 금융 자본주의가 되는데, 대신 이 그림자 금융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망할 수도 있고, 뭐 심할 경우에는 불법 문제도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그 하루 이틀 쌓아놔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보통 후분양제로 가고 있죠. 이거 건설사가 솔직히 상장하기도 쉽지도 않은데 되겠습니까? 게다가 모든 그 물자를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은행으로 통제하는 이게 프랑스 일본 모델이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버블 붕괴가 필연입니다. 부채로 키우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갖다 쓴 게 중국입니다. 프랑스 국가 자본주의 모델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나오게 됐고 그걸 터뜨렸죠. 지금. 자, 7번째. 그래서 2010년대 이후 서브프라임 이후 성장 공식이 바뀝니다. 테크 기업으로. 똑같이 글로벌 저성장이지만 테크 기업으로 성장 공식을 체인지합니다. 제3의 길은 무너지고 새로운 자파의 성공 공식은 이제 오바마를 따라하는 걸로 나왔어요. 자,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시기 그 이전에 주 인기 남성상은 월스트리트였어요. 뭐 정장을 입고 머리를 올리고 글로벌 금융을 운용하는 이미지. 캘리포니아가 떠요, 이제 테크 기업으로. 그래서 공대생 이미지가 늘어나고 후드를 입고 대통령도 오바마도 굳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셔츠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게 너드남 이미지로 나왔습니다. 이게 너드남 이미지가 뜬 이유예요. 뭐 공대생이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아이러니하게 케인즈로 재정이 확장되었고 미국은 더욱더 개정이 확장되었으나 미국은 더욱더 뭐 강력한 순페타형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자체적으로 VC 그림자 금융 투자시장 자본시장으로 크는 거지, 뭐 얘네들이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크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더욱더 슈페터형 성장, 자유로운 민간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기업가 정신과 기술 발전. 누구도 VC와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성장한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로운 기술인데 사회주의자애들은 이걸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국가가 R&D를 지출해서 하는 뭐 국가주의적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민간에서 나오는 기술로 성장을 한다는 개념인 그 2000년대 이후부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술 뭐 활용국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본 시장도 적지만은 국가주도 R&D로 해가지고 성장하겠다는 아예 전체적인 그 뉘앙스가 남아 있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사실은 삼성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술, 기업 투자 R&D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 차이가 크게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차이가 있고 자유로운 민간에 대한 사회체제의 차이가 있고, 시장이 번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체제가 갖춰져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유로운 민간에서 거기서 자유롭게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기반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연구소에 그 돈을 풀면서 그 연구가 일어나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어쨌든 이때 거의 리먼 브라더스 이후부터 학벌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어요. 여전히 남아는 있긴 하지만은 사실 전공을 살리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죠. 이때 이후부터 전공 살리지 않게 되는 베이스가 이때 이후부터입니다. 야씨 이게 뭔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거의 완전 이제 생존 능력 싸움이 되었습니다. CEO와 엔지니어 그리고 그림자 금융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고 다소 다우지수 상장은 나스닥 상장으로 대신되었습니다. 제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보다 기술기업의 창업 대박을 노리게 된 문화가 되었고, 사람에 의한 전문적 직관보다 데이터에 의한 단순한 알고리즘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경영기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제가 마케터 출신이거든요. 근데 요즘 마케터들 뭐예요? 데이터 마케터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통계학과나 수학과 나와가지고 코딩 익혀서 데이터 마케터를 합니다. 사실 파이썬이 지금 파이썬과 통계학과 제일 확장성이 높을 거예요. 파이썬을 익혀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파이썬을 익혀서 기본적인 그 회계나 세무 이런
분석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회계도 요새 컴퓨터 공학이나 AI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CPA는 파이썬 익혀가지고 과학계통에서 쓰고 파이썬 익혀서 마케팅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통계학이랑 파이썬 데이터 분석은 지금 시대에 가장 기초 경영학입니다. 기초 생존 능력에 가까워요. 이건 학습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장에 써본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슌페터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경영계통 경제사 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뭐 케인즈 경제학자들만 아는데 경영도 이제 좀 구시대 학문에 가까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최전방에서의 경영 기법이 기술까지 합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책에서 나오는 경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가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시스템하고 연결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나오는 책, 뭐 아마존 책이나 이런 책들 보니까 훨씬 더 이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가르치는 게 더 잘 되고. 근데 뭐 학계에서 다 잘 된다는 국가 자본주의들은 뭐 뒤처져 있죠.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실의 국가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자유로운 민간 기업에서 기술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심지어 우주 산업까지 민영화를 시키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우주 경쟁을 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 반대로 코스트를 신경 쓰지 않고 뭐 자기네 정부 주도에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국가 자본주의와 자유로운 민간의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기술 R&D에도 영향을 주었고 국가연구소, 민간연구소의 임금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뭐 연구자들 보통 지금 현재 R&D가 줄었다고 해서 반발을 많이 하는 이유 자체가, 이 R&D 자금이 학교에 어느 정도 대학원생들 임금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되고 국가 연구소, 정출한 연구소의 일자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냥 생 경력 없는 무경력 석사 나오면 업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연구와 학습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 데가 없어요. 보통은 또 학교 다니면서 석사를 하고 학교 다니면서 박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좀 큰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튀는 방식이 더 잘 먹힙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수 일자리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박사를 딸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참, 박사 따가지고 할 만한 게 교수 일자리밖에 없다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이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개발자들도 그 이야기 했는데, 그 훌륭한 개발사가 필요하다. 근데 IBM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시대 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훌륭한 개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본시장과 자유로운 민간, 즉 창업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훌륭한 상위 개발자들, 경력이 많은 개발자들이 창업을 해야 된다. 창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딩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각 잡고 가르치는 코딩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업 모델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걸 10년이 넘게 해왔는데 우리는 아마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껏 해봐야 도전하는 게 올림피아드밖에 없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서구인들 회사에 고용될 거며, 특히 석유 교육을 받은 아시아인들에게 고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식 키울 거면 있잖아요. 무조건 하다못해 유럽이든 미국이든 튀우세요. 도망가게 하세요. 아시아식 교육은 진짜 아무 쓸모도 없는 노동자 키우는 교육이라는 걸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많은 엔지니어들은 미국의 엔지니어 대우를 부러워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 체제와 자본이 갖춰져서 가능한 거란 걸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항상 뭐예요? 국가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국가가 손을 떼야 해결이 납니다. 근데 한국은 규제조차도 허가제거든요. 포지티브 규제.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금지한 것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자체가 또 자본주의 국가라서 효율성은 굉장히 중시하는데 미국 엔지니어들이 독특한 이력인데 상당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경제학과 경영학 복수 전공한 걸 본 적이 많습니다. 저는. 믿고 쓰는 인도산 경영자들도 MBA 출신들이잖아요. 사실. 공과대 나와가지고. 독일은 반대로 또 출세 지향적인 걸 거부하면서 성장과 성공, 발전 지향적을 추구하는 미국의 성향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차이가 보내죠. 독일 같은 특징이 한번 노동자로 시작하면 영원히 노동자 이렇게 의존시키는 성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자유로운 민간으로 체인지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간단히 생각해 보면 리그가 다르고 붙은 스폰서의 규모가 다른다는 거예요. 붙은 스폰서는 자본시장이고 리그가 자유롭게 운영되는지 안 운영되는지 그것들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규칙만 많아요. 그냥 이것만 해라는 규칙만 나와요. 해외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륙식 모델, 노르딕 모델은 세금처럼 연금을 뜯었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이 VC에 투자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참고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은 VC처럼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가면은 연금은 결국 국가 중심 대출이 돼요. 그 대출도 결국 세금이 되고. 한국은 모태펀드에 의존하고 지원금 타먹기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팁스도 그렇고 유럽 대륙과 별 다를 바 없는데 유럽 대륙보다 규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좁고. 포지티브 규제는 하라는 것만 정해놨고 네거티브 규제는 하지 말라는 지침만 정해놨는데 요거거든요. 한국은 100개의 가능성이 있으면 10개만 허용하고 나머지 하지 말라는 그 바글바글 되는 영역입니다. 새로운 한 개 찾으면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기에 뭐 제재 가하고 전과자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뭐 쏙하고 뭐 여러 가지 확인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한국의 저성 이거를 비판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뭐 이거 제가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구태원 변호사 형처럼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국가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는 거죠. 한국의 저성장은 제가 보기에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계화는 받아도 워싱턴 컨센서스 뭐 자본 지출을 아끼고 그 다음에 재정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그 민간의 개입을 적게 하고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본정부. 그냥 유럽 대륙 흉내를 냈어요. 특히 금융자본주의 역시 포기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한계예요. 한국은 장기적으로 저희 지방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노인들 사는 그 작은 소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멸해가는 소도시처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럼 대부분 이제 그런 소도시는 시내 읍내에 모이거든요. 그 읍내가 뭐다? 이 서울과 수도권. 그래서 2010년 이후 경제 성과들 비교해보면 여기서 우선 미국은 배제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거 막대한 금융과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이는 혁신의 용광로를 비교할 수는 없고 효율로 따지면 유럽식 금융자본주의보다 더욱더 극단적인 성장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유럽식 금융자본주의보다 더 심한 극단적인 성장 효율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면 됩니다. 영국, 아일랜드 뭐 횡보했죠 사실 영국과 근데 아일랜드는 급증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미국 빨도 있고 영국이 브렉시트한 빨도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얘네들도 부동산 법을 걷고 난 다음에 많이 해결했거든요. 영국은 서프라임 충격에 빠져서 빠르게 복구되다가 2016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브렉시트요. 상당히 진통을 겪고 행보를 하는데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영국의 청년들이 유럽에 취업을 하지 못해서 영국은 있잖아요. 앵글로색슨 모델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외부로 취업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노동력이 여기에 취업을 안 오는 게 문제예요. 얘네들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문제인 거예요. 누가 대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저기 조선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오게끔 막힌 상태가 되어버린 것과
갔다는 겁니다. 쉽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영국의 문제입니다. 노동력 부정. 앵글로색슨 모델은 다 똑같아요. 노동력 부정. 그것 때문에 난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성장률을 극대화시킨 만큼 금융 허브가 된 곳은 결국 효율성이 높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뭐 브렉시트를 하고 회복을 했어요. 이래저래 해도 결국엔. 자, 이러한 현상은 뭐 금융자본주의 국가만 사실 최근에 그냥 계속 성장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싱가포르가 홍콩으로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자유로운 이제 경제적 지수를 가진 금융자본주의 국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싱가포르이 비싸서 옆 나라인 말레이시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금융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한 건 이스라엘이고, 사실은 이스라엘만큼 이상적인 곳은 없죠. 대부분 국가들 입장에서 출산율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경제 성장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도 똑같이 사회 문제들이 있죠.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이쪽은 우파예요. 하레디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경정만 읽을 테니까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정리하자면 전 세계는 결국 기술 금융을 금융자본주의 경제 성과가 제일 높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받았으니까. 유럽 대륙에서 영국은 정체되었으나 브렉시트 때문이고, 아일랜드는 급성장했습니다. 이게 영국이 따로 빠져나온 이유 자체는 EU 그룹 안에서 계속 있으면은 아예 자기네 모델 자체를 포기해야 될 수준까지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계속 남유럽에 돈을 줘야 되고 난민은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 크게 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주의 국가에 노려야 합니다. 여긴 항상 금융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대륙 모델. 서브프라임 문제 이유.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생각해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국민 기준점으로는 어느 정도 프리징이 되어 있겠죠. 채용 프리징이. 그러나 결국에는 제일 빨리 회복될 겁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 프리징이 되고 있을 테니까. 네. 자, 서브프라임 문제 이후 유럽에는 이제 피그스라는 단어가 듭니다. 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영국이 이제인데 위기인데, 아일랜드, 영국은 금융자본주의를 알아서 극복. 여기는 뭐 남유럽 국가들이죠. 여기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부채를 줄이고 극복을 해내는데, 뭐 아일랜드는 똑같이 서브프라임처럼 부동산 버블이 문제였어요. 2011년 유럽 경제 정책은 이때 갑자기 미국을 선전하면서 자본주의 모델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륙식 모델, 케인즈예요, 케인즈. 케인즈 및 국가 자본주의. 대륙식 모델의 승리를 보라 하면서 EU의 전체적인 영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처음으로 프랑스인이 임명된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하면서 뭐 그냥 영국의 속을 긁는 거지. 그래서 영미식 금융,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토빈세가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데 그 신자유주의 자금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 그래서 그 보너스 지급 관행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금융 시스템 개혁.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하고 있죠. 조세 피난처에 대한 거랑 이제 그 보너스 이런 것들. 그래서 EU 전체의 장기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견제, 환경 제국주의 강요. 뭐 그 환경 제국주의를 이제 미국이 실행하는 게 IRA죠. 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유럽이 반발하고 있죠. 와, 씨, 우리도 해결 못 하겠는데. 그래서 유럽이 오히려 환경을 버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브렉시트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 영국 견제하는 거니까. 독일이랑 프랑스랑 짜고 영국 견제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누구도 이 토빈세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토빈세가 실제로 도입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작 영국은 분담금을 내는 만큼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난민 강요를 거부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그 다음에 2014년 여론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저기 얘네들한테 돈을 줘야 되냐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6 브렉시트를 결정합니다. 이게 영국의 문제는 우리가 외국으로 못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일하러 안 오는 노동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못 오는.
이게 금융자본주의 모델 공통적인 특징인데 실업률은 제일 낮아요. 일자리 많아요. 왜냐면 일자리를 무한히 만드는 영역이니까. 금융자본주의는. 그래서 노동력을 채울 외국 인력을 모집해야 되는데 영국은 사실 2016년 이후 경제 모델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했다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국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얘네들이 떨어집니다. 얘네들이 작살납니다. 작살나서 다시 회복하는 중입니다. 사실상 횡보했습니다. 연금 개혁하고 노동 유연성을 좀 이제 고용보호를 줄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브렉시트는 영국을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 둘 다 상태가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후 분담금을 자기네들이 커버를 해야 됐고 그게 계속 증가 중인데 이탈리아는 사실상 남유럽 쪽에서 뭐 거의 뭐 쇠락기를 겪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영국이 복수를 합니다. 아유, 20년 만에 대차게 까는데, 야이씨, 그 유럽의 병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코노미스트지가 대차게 까야죠. 결국 대륙식 모델이라고 하지만은, 영국은 미국에 수출 안 해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근데 유럽은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미국에 수출하는 걸로 그냥 사실 살고 있어요. 수출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얘네들이 파란색을 뜨는 이유는 여기로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유럽 국가로. 그래서 얘네들은 유럽에 수출하지 않으면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수출 이유를 많이 보려고 규제를 만들고 미국 빅테크 견제하고 우리 시장 개방 안 할 거야 하고 사실상 WTO 룰로 자신들의 기업 성장도 못하게 만드는데 환경 문제를 그렇으면서 환경하고 제일 관계없는 중국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양적 성장을 위해서 난민 받아서 연금 제도 운영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마약만 합법화가 퍼지고 있죠. 이거 자체가 노조가 강하고 고용을 뭐 이게 제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부릅니다. 제조업은 디플레이션을 부르기 때문에 뭐 정부 재정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데 이 제조업은 너무나도 생산이 많기 때문에 어때요? 무조건 어딘가 수출할 곳이 필요해요. 중진국 함정이 보통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서 금융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제조업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럽은 금융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치적 자살이 돼버립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자기네들도 알아요. 최근에는 아예 그래서 GDP라는 목표 수치를 바꾸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 자체는 좌우 포퓰리스트 둘 다 좋아하거든요.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GDP입니다. 그게 도넛 경제학이니 스티글리츠의 GDP 기준 바꾸기니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경제 성장이나 세속 종교다 GDP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GDP라는 기준을 봐. 이거 좌우 포퓰리스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얘네들은 포퓰리스트잖아요. 비효율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꼴대를 옮기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젊은 세대 뜯어먹게 해줘 이 뜻이에요. 사실은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수치에 임대료나 집값 이런 거 포함 안 시키는 거. 사회라는 이름 앞에서 젊은 세대 황금기의 기회제한이라는 것을 걸려고 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50년 살든 200년 살든 노동 정성기는 30년인데 한 10년 정도만 주저앉혀버리면은 진짜 주저앉거든요. 일생을. 그래서 저는 이 대륙 모델을 앞으로도 평생 철저히 비판할 겁니다. 삶의 질이 좋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저게 실제 구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중산층 많고 얼마나 삶의 질이 좋습니까? 일본이란 국가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독일보다 뛰어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중산층 1위예요. 지금 뭐 독일이 오히려 이상 국가로 일본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기네들보다 경제는 큰데 중산층 비율도 더 많으니까. 일 안 하는 아저씨들과 야근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정체된 곳을 긍정적인 국가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케인즈주의의 최고봉이 여기에요. 전 세계에서. 그 구성원 전체가 택하면 우리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심정으로 더 큰 리그로 가야 된다. 이 리그 자체가 조진 거예요.
한국 리그에서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로. 그래서 그냥 안주하고 살 거면은 여기가 훨씬 나아요. 나는 일 열심히 안 하고 살 거야. 난 직업 의식 없어. 난 대충 살 거야. 혹은 적당히 대충 살자. 큰 돈 벌 생각 없어. 서울에 굳이 안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살 거면은 여기보다 그 대한민국이 제일 좋을 겁니다. 생각보다는. 돈 벌 생각으로 가겠다. 나는 성공하겠다. 나는 탑티어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 더 큰 리그로 진출해야죠. 어차피 EU의 전략은 지난 10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미국에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고 중국에 싸게 살아서 물가를 낮춘다. 있는 자본은 동유럽에 투자해서 후발국 성장도 유지한다. 이게 EU 전략입니다. 팬데믹 이전 아래가 EU 경제 전체를 대변합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량의 무역 흑자를 내고 유럽은 미국에 대량의 무역 흑자를 내고 중국은 유럽에 대량의 무역 흑자를 낸다. 3대 시장이 전부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에 팔아서 유럽에도 팔고 유럽은 중국 물품 사서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미국에 팔고 미국은 양쪽에 다 호구짓. 자, 이렇게 해가지고 EU 익스포트 그 EU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트레이드 밸런스. 자, 384 빌리언. 그리고 232 빌리언. 예. 자, 198, 362. 근데 164죠. 153이죠. 뭐? EU는 중국에 이만큼 수입을 하고 164. 그리고 EU는 미국에 153만큼 무역 흑자를 내고 무역 적자를 내고 요걸 어디서 메꾼다? 뭐? 미국에 팔아서 메꾼다. 근데 중국은 위에 제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상으로. 예. 어우, 씨, 뭐 이거? 미국은 생각해 보면은 거의 뭐 한 384, 346. 어우. 무역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양국에다가. 아니, 다른 시장에다가. 즉, 뭐, 세계 3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미국한테 수출해서 돌아가는 경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자국 시장 규모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제조업 자체가 미국에 수출해서 살아남는 경제니까. 자, 지중해 모델은 이때 탈락합니다. 왜? 경제 폭락과 마약 합법화로 탈락합니다. 대륙 모델 앞으로 계속 비판할 건데 일단 고령연금에 올인하는 지중해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40도 넘게 올라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낮잠을 자요. 낮잠이 다시 건강에 좋기도 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연간 근로시간이 깁니다. 캥거루족이 많아요. 특유의 문화와 식단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와인을 자주 마시고 일도 많이 하면서 오래 삽니다. 괜히 지중해성 식단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피그스 문제 이후부터 독일과 프랑스의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조를 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독일이 나간 게 아니라 영국이 나갔죠. 그래서 독일, 프랑스 대륙 모델 국가들은 터키를 중동 난민의 완충 지대로 삼는 것처럼 터키에다가 돈 주거든요. 중동 난민 여기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남유럽을 아프리카 난민의 완충 지대로 삼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아예 난민 받는 걸 거부 중이고요. 스페인, 포르투갈은 받아들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으라고 이탈리아한테. 그래서 뭐 이탈리아는 난민성 입항 거부를 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마피아들의 최대 사업이에요. 불법 난민. 그리스는 거부하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 난민과 함께 가져온 문제는 마약 문제입니다. 여기서 진보 진영의 주요한 사회실험 센터인데 마약을 처벌하지 말고 교화하자. 뭐예요? 교화주의 법학자들의 접근이죠. 사실 난민을 받아야 되고 이게 내표가 되니까 진보 진영에서 세계 최초로 포르투갈이 마약 합법화를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세계 최대의 마약 허브가 됩니다. 즉 난민이 오면서 마약까지 같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동일하고. 예. 그리스 아테네 우범 지역. 오죽하면 이런 사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다 난민한테서 오는 거예요. 드론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별별 마약 허브를 만듭니다. 난민 미립국은 이미
범죄 비즈니스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에 마약 비즈니스를 얻는 것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이 말을 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유, 난민들은 자국민의 범죄 여부보다 낮습니다. 그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난민이 들어와서 일단 첫 번째, 마약이 대중화되고 범죄를 겪고 세 번째, 그 부동산이 올라요. 그걸 왜 자국민이 겪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결국 그걸 그 실행하는 정치인을 지지한다면은 우리가 자유주의자로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반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경우에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숏을 때려야 됩니다. 뭐? 그냥 탈출을 해야 돼요. 캘리포니아 지금 다들 탈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탈출을 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은 그 애들에게 그 젠더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젠더 교육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양육권을 뺏는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 난민을 받는 건 히스패닉의 표를 늘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동 난민 출신 출산율이 1위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투표수를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기획이 되고 이게 언젠가는 이게 진보 진영의 표가 될 거다. 그리고 이 표가 되면 뭐예요? 다시 히스패닉의 표처럼 새로운 난민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게 진보 진영과 특히 대륙 모델이 뛰어놓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EU는 이미 터키에 돈을 주면서 중동 난민을 받은 게 2015년이고 그걸 알면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지중해에서 난민을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지중해 모델은 무너졌기 때문에 EU의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는 유럽의 방패.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난민 기금을 계속 지원받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진 그리스의 경우에는 이 지원금이 절실합니다. 글로벌 자금이 투자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모든 흐름은 비효율에서 나온 그 복지 제도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부동산 버블이나 계속 일으키면서. 시장 보호 대신 사회 보호를 택한 비효율의 결과입니다. 없는 돈을 계속 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는 거지. 언제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혹독한 시련을 택해야 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데 이걸 설계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독일, 프랑스의 대륙 모델입니다. 얘네들은 뭐예요? 지중해 사람들의 인생을 작살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메르켈을 마녀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계속 러시아에 돈을 받는 걸 늘린 것도 메르켈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훌륭한 정치인입니까? 마녀지. 주변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캥거루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이 남유럽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경제가 망가지니까 일자리도 적다는 뜻이에요. GDP가 꺾여가는데 무슨 일자리가 넘쳐나겠어요? 아, 사실 고령연금에 올인한 지중해 모델은 몰락했습니다. 자, 노르딕 모델. 예, 행보했지만 뭐 제법 잘 컸습니다. 네덜란드 경제는 수출 중심 경제이고 내수 시장이 작은데 주로 독일, 벨기에, 프랑스 2호 국가에 수출해요. 그래서 2호 국가와 연동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는 그리고 세금을 그 낮추진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무슨 뭘 줬더라? 어쨌든 그 밑에 적어놨는데 네덜란드는 약간 거의 앵글로색슨 모델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스웨덴의 기준점을 할게요. 오바마가 노르딕 모델을 이상 국가형으로 말한 이후부터 전 세계 진보 그룹이 노르딕 모델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데 스웨덴이 뜨고 스웨덴식 페미니즘이 뜨고 슬라보의 지적이 뜨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 당시 스웨덴과 같은 임대주택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여기 주택 소유율이 매우 낮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엄청 높고 국가 개입이 확대된 이 노르딕 모델은 케인즈라기보단 거의 사회주의 요소가 강력하게 들어선 경향이 떠요. 자본주의 미래라는 거 개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미래가 없어요. 이게 2009년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그렇게 뛰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가치 평가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외계 다음이 오바마가 지정한 이 노르딕 모델에 전부 띄운 겁니다. 전 세계 진보들이 전부 스웨덴 이상 국가화를 시켰어요. 독일은 하르츠 개혁 이후 사실상 고용 보호가 줄었으니까 전 세계 좌파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찾아야 금융 자본주의를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중해는 몰라 그랬고 독일은 아예 그냥 이제 고용 보호가 줄었으니까 사실상 노조들에게 입맛에 맞지 않고 그래서 스웨덴을 띄우는데 자 이게 가계부채입니다. GDP 대비. 네. 야 뭐 역시나 훌륭하게 우리가 이 모델을 가져왔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를 똑같이 요렇게 됩니다. 이게 지난 5년간 가져온 게 이거거든요. 이 모델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는 높지만 당연히 노르딕 모델 국가들도 가계부채가 높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잖아요. 이걸 어떤 정권에서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더더욱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게끔 하는 나라니까 노르딕 모델은 가난하게 하지 않게 되는 대신 절대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작은 국가들이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오죽하면 이 부동산 버블 때문에 사회민주당 그 총리가 사임을 해요. 부동산 가격이 한 해 20% 급등합니다. 2022년. 보통 진보 쪽에서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데 공공주택이랑 동일합니다. SOC를 해놓으면은 이제 낮은 부동산 가격이 낮은 곳은 오르지만 부동산 가격이 한 곳에서 과도하게 높은 곳은 이제 분산이 되거든요. 직주 근접에서 출퇴근지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었어요. 이건 사실 캐나다도 똑같고 언제 이제 도로가 정비가 될지 모르고 그 프랑스나 독일도 똑같아요, 사실은. 간간히 이제 또 돌아다니다 보면 공공주택 반대, 재산권 침해라고 올라와 있는 것들도 그냥 이렇게 임대주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하는 곳에서 살게 될 테니까. 한때는 이게 대학 기숙사 반대 이런 것들이었어요. 대부분 진보는 이 편에 서요, 솔직히. 월세를 낮추지 못하게 만들고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때문에 진보의 가장 중요한 지지층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토건 세력 확대라고 반대를 합니다. 야, 토건 세력 건설사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신규 주택을 계속 지으면은 이걸 토건 세력 확대라는 뜻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부동산 공급을 줄여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 이동하고 돌아다니지 마. 주택 공급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지 모르겠지만 오르는 것을 이게 하락시키진 않아요. 근데 올리는 걸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오르지 못하게끔 막아요. 이거는 이미 지난 2번의 사이클로 증명된 사례입니다. 투기꾼은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주택을 더 빠르게 팔리게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꾼은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단기적으로 사서 단기적으로 파는데 잘 안 팔리는 부동산을 사요. 사가지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빨리 팔아요.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더 빠르게 팔리게 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투기꾼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 투기꾼 말고 장기 투기꾼이 있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계속 이 부동산 사고 이 부동산 사고 그거는 사실 투기꾼이라기보다 사기꾼에 가깝죠. 레버리지를 계속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 부동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 투기꾼과 이 공급을 늘려주는 투기꾼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마케터예요. 부동산 안 팔리는 거 사가지고 빨리 열심히 컨트롤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가지고 인테리어 파는 사람들은 공급을 활성화시킵니다. 전세 사기꾼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 투기꾼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혹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금융자본주의는 회피하고 이런 토건 세력 확대를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실은 20, 30대 뜯어먹깁니다. 철저하게.
실제 피해는 20, 30대들은 일자리가 없고 월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현상이 스웨덴에도 일어났고 총리가 사퇴하는 일까지 왔고 여러분들은 항상 금융자본주의 국가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인구 구조상 이거는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아래는 2021년 부동산 버블과 2024년 부동산 버블 인덱스입니다. 2023년은 뭐 떨어졌을 때 이야기죠. 자, 토론토 똑같아요. 스웨덴, 스톡홀름 똑같아요. 난민 잔뜩 모여있는 요 국가들. 약간 스위스는 번입니다. 얘네들은 완전 금융자본주의 국가. 예. 홍콩, 예. 그리고 파리, 유럽의 사회주의자. 예. 반대로 한창 돈 많이 버는 샌프란시스코, 그다음 뉴욕 보십시오. 분명 돈은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이 버블 지수의 차이를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버블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2023년 이제 부동산이 여기서 이렇게 폭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았을까요? 네. 근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상 가격이 왔다. 젊은 층이 살 기회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버블입니다. 이것들. 그리고 도쿄도 별로 큰 차이는 없죠. 근데 도쿄는 약간 차이가 글로벌 자금이 안 오다가 이제 그 대만 쪽 애들의 글로벌 자금, 중국 쪽 애들의 글로벌 자금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돈 있으면 있잖아요. 살기 좋은 곳은 아시아에서 일본입니다. 대부분 뭐 한국은 돈 있으면 살기 좋다고 하는데 그 돈 있으면은 대부분 부자들은 개발이 덜 된 이제 부동산이 계속 공급되지 않는 곳에 몰리길 바래요. 그래서 마윈 같은 경우도 일본에 치과하잖아요. 대만 재벌들도 일본으로 가고 있고. 자, 이게 스웨덴 분기당 부동산 가격 상승률인데 보면은 뭐 실시간으로 꾸준히 그 분기별로 계속 오릅니다. 3%씩 3%씩. 야, 씨. 그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 20% 가격 상승하고 그 다음에 15% 가격 상승을 합니다. 이때 총리가 퇴임해요. 이건 순전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띄운 거예요. 그리고 알아요. 사실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한번 띄우고 어차피 내가 띄워줬으니까 나를 지지할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토니 블레어 2000년대 이전 클린턴에서부터 모든 사례를 살펴봐도 이건 재정 확장 정책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다 알고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케인즈예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 공급을 늘리면 떨어진다는 것도 다 알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뜯어 먹깁니다. 이걸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설마 그 정부에서 그런 정보 자체를 그 정당이나 정부에서 그런 정보 자체를 애초에 분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사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각국에서 똑같이 일어났는데 이건 다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뜯어 먹깁니다. 이분이 그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난민으로 들어와가지고 컸는데, 예, 난민으로 컸는데 스웨덴 모델에서 컸는데 이제 경제학자가 돼가지고 스웨덴처럼 경제를 운영하면 안 된다 비판하시는 분입니다. 예, 스웨덴처럼 경제를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거 스웨덴 덕에 컸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덴마크계 미국인, 스웨덴계 미국인, 스칸다니아계 미국인, 노르웨이계 미국인. 잘 보십시오. 스웨덴을 떠나서 살면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냥 여기는 이 사람들 자체가 근면성실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 거지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한국인도 외국인으로 떠서 근면성실을 하면 한국에서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숫자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라서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르딕 모델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인구 1000만 명 정도의 국가를 경제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구 6천만 명이에요. 맞지? 자, 스웨덴 인구 1위에요. 뭐 저거 출산율 맨날 이야기하는데 출산율? 이거 얘네들 2010년부터 꺾였어요. 사실 대부분 국가들 서브프라임 이후 다 꺾였어요. 얘네들 난민 받고도 이 꼴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웨덴 인구 1000만이죠. 이스라엘 인구 뭐 대충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GDP 이스라엘도 그럼 도입할 수 있다는 거네? 인구가 지금 인구 차이가 엄청나는데 저거 도시국가 하나 수준의 그 모델을 여기다 쓰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될 뿐더러,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 왜냐하면은 진보 진영의 입맛에 맞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훨씬 더 큰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금융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금융자본주의를 막기 위한 환상적인 대중야합성 성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IT 분야에 있는 엔지니어에게는 이 나라들이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스웨덴인들을 본받아서 스웨덴계 미국과 영국으로 튀어야 됩니다. 뭐 자국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키다리 아저씨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제 정확히는 이제 아니 굳이 이제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나? 동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격차를 벌이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많은 부분이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공급망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한국의 방어를 주력으로 해주고 무제한적인 수출 흑자에 대해서 이제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국을 지켜라. 우리는 미사일이나 쏴주고 무기나 줄게. 대신 싸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피를 대신 흘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유럽 대륙은 엄밀히 말해서 미국의 국방비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린 대신 싸워주지 않을 거야. 트럼프가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다음 10년에는 노르딕 모델이든 대륙식 모델이든 멀쩡히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멀쩡히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모델만 멀쩡히 작동할 겁니다. 자유로운 민간이 있는. 그래서 독일도 이제 재무장 선언을 했죠. 지금 우리는 이제 경제랑 안보가 일치화된 상태, 동맹국에게만 베풀어주는 상태, 그것도 동맹국도 계산해서 베풀어주는 상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72%의 나토 분담금을 담당하던 미국은 이제 중국에서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국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중국과 경쟁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 역시 미국에 관한 경제로 자국 내로 전부 다 리쇼어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 진영이 그토록 바라던 신자유주의는 끝났습니다. 유럽이 미국에 장기적인 수출을 하지 않고, 저는 이 노르딕 모델과 독일 모델이 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륙 모델들이 외면했던 비효율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0년대의 지중해 모델 탈락, 독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리고 스웨덴 노르딕 모델 정도로만 남아서 우리는 저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독일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뭐 굳이 얘는 독일계 국가 자본주의에 좀 가깝죠. 그래서 독일의 제조업 중심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영국의 그 복지 시스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복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반대로 진보 진영은 뭐예요? 독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웨덴의 노르딕 모델을 가져왔습니다.